안녕하세요.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트렌드,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와 제조업의 변화에 대해서 임채성 교수님과 박문구 전무님과 함께 세미나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은 제가 자주 만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재밌는, 특히 이제 전국에서 많이 이제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채성 건국대 경영대 교수님은 제가 그 소개 안 해도 전에 그 인더스트리얼 4.0 창립 회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고 저도 이제 같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사실은 처음 나오셨어요. 그 전에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바쁘시고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또 굉장히 그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자기 소개를 좀 진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인더스트리 건국대 임채성입니다. 또 한국 인더스트리 4.0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영어로 퓨어 하이브리드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순잡종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제 전공이 혁신경영에서 잡종인 점도 있지만 또 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 추격 이런 거에 대한 그 집중한 면도 있고 또 인더스트리 4.0 협회를 또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카데미 하면서 실제로 이제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믹스가 되는 이런 짬뽕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네. 우리 박 전무님은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전국에서 가끔 만나셨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많이 아시는데도 은근히 그 말을 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겸손해지셔가지고인데 오늘은 아까 이 어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대로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비즈니스화하는 데 조금 그 조언을 해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KPMG 박문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 한 10년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나 아니면 사회나 경제 전반이 어떤 그 미래 시나리오로 진행될 건지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기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여러 가지 실증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되게 뜻깊은 역할들이라 돈은 안 되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디지털 만약에 이제 부서가 있었으면 그 장관 정도는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셨고 그래서 요새 운동도 많이 하셔서 폭이 넓죠. 굉장히 젊으셔졌어요.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우리 그 교수님, 임 교수님부터 이제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데이터 스페이스와 제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기업 단위 데이터 가치 시대에서 공급사슬 가치 시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단 말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올해 한홈에서에서 4월에 미국의 세스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린 에너지 스마트 제조 혁신 컨소시엄의 CEO 존 다이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이 그 기업 단위 데이터 가치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공급사설 데이터 가치 시대로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면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4.0 관련해서 이제 한호 메세가 그 대표적인 이제 어떤 채널이 또 뭐 장이죠.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4.0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 보는 부분이 기업 단지 차원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얘기 나오는데 도대체 뭐냐, 뭐 기존과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그 쓰는 기술들이 말하자면은 기업 간의 어떤 기술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thing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데이터로 연결이 돼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연결 인프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더스트리 4.0 또는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연결한 사물을 활용하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죠. 이게 thing이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기업들 간의 thing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 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뭐 혁신적인 서비스, 뭐 제품이 나온다 등등 했는데 잘 안 된 것인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시작되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7년에 인터내셔널 데이터 스페이스 어소시에이션 IDSA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잘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가이아엑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어떤 그림을 소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데이터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 플랫폼 기업을 봐라. 그 엄청난 공룡 기업들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상용화를 하고 그 패거리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되지만.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은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를 어디가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데이터를 뭔가 각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서로 필요할 때 교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좌측에 이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게 하자.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측에 보여지는 어떤 이제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런데 이때가 이제 데모 수준이었고요. 주로 정부하고 정부 연구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론 이제 집 짓기 바빴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임팩트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면서 이 자동차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데이터 스페이스 개념 그거 괜찮은데, 그 자동차 쪽에 공급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액자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복스바겐, BMW, 벤츠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가이아엑스 개념으로 해서 하되 이거를 보다 정말 상용화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굴제 기업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뭐 벤츠, 폭스바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또 SAP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타나 X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타나 X 입장에서는 자, 이거 우리 시리얼사다. 이거 공급망을 바꿔버리겠다. 그럼 공급망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데이터가 연결되는 어떤 공급망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비즈니스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탄소 측정, 지금 현재 EU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말하자면 데이터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뭐 등등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데모를 하면서 대단한 이제 선풍을 끌었죠. 그래서 10개 유즈 케이스를 하겠다. 먼저 우리가 탄소를 보이겠다. 그 다음에 트레이서빌리티를 보이겠다. 그래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데모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들 정말 뭐 이랬죠. 근데 정말 이제 상용화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그 한우메스 할 때 1년 반 만에 150의 기업이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우메스하고 아니 그 카타나 X하고 계속 이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협회에서. 근데 최근 공유한 자료에 의하면은 150개 기업에서 작년 올해 170여 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한국 기업으로는 이제 테림, 인터렉스, ADH, 뉴 얼스 랩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파일럿 연옥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IDSA 나오고 가이아X 나오고 임팩트를 주지 못했죠. 그런데 2023년에 들어오면서 작년에 상업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파일럿이 아니라 스케일업을 시키겠다, 현장에서. 그래서 엄청난 기업들, 세계적으로 데모가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서 스케일업을 하는 이러한 변화를 보이면서 데이터 스페이스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가이아X나 IDSA 때는 아닌, 뭐냐? 카타나 X가 나오면서 갑자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매니팩처링 X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제조업의 팩토리 X, 그 다음에 화학의 프로세스 X, 그 다음에 우주 항공 부분에서 에어로스페이스 X,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곧 론치하거나 론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한우메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페이스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스페이스가 확산이 된 겁니다. 확산이 된 것인데, 이거는 좀 그림 보기 안 좋습니다만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봐도 이제 이러한, 여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프로세스 X, 뭐 팩토리 X 등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이 데이터 스페이스의 확산의 그림인데, 이게 전부 상용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카타나 X가 나오면서 기업들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 가치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데이터 가치에 대한 평가, 이것이 이와 같이 S커브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으로 개념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이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한우메스에 갔다 오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더스트리 4.0, 그건 기업 간의 밸류 체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혁신적인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보인다. 뭐 저기 여러 가지 뭐 이거 기술을 적용했는데 자동하고 뭐가 다른 거냐, 스마트하다 하는데 별로 뭐 효율을 올린다, 품질 관리를 개선한다 했는데 별로 인상적이지 않더라. 그게 바로 왼쪽에 보이는 디지털화입니다. 이 그림이 미국의 IIC의 어떤 그림표인데 굉장히 인사이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AI 또는 뭐 IIoT,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걸 적용하는 이런 어떤 기업 단위의 어떤 개선을 보여주는 이와 같이 좌상향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뭐냐? 연결된 기업들 간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 가치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이다. 자, 왼쪽으로 올라가는 상향은 디지털화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 디지털 전환, IDX라고 하는 건 뭐냐? 나비와 같이 입이 떡 벌어지는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 스페이스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기업들과 연결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다. 그래서 카타나 X에서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기업 단위의 변화를 지향하는 거 아니다. 자, 화살표를 보십시오. 위로. 자, 여기 정지 표시 있죠. 스탑 표시 있죠. 자, 우회전하겠다. 산업 차원의 변화를 얘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에서 원래 기획했던 변화고, 이런 면에서 공급사슬 데이터 가치 시대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의미한다. 이러니까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자, 각자 데이터를 갖고 있어라. 우리나라에서 뭐 데이터 댐 뭐 등 해가지고 한쪽으로 모으는 데이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각자 데이터를 갖고 있어라. 그래서 분산형 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데이터를 공유하고 교환을 하는 것이 데이터 스페이스다. 이것이 바로 오픈 DEI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IIC에서 지금 현재 보고서 작업 중입니다. 저도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훨씬 좀 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인데 연합된 인프라입니다. 연합된 인프라는 건 이제 분산형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자, 플랫폼 기업들이 나와서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는 플랫폼 기업과 그 파트너까지 하니까 다른 플랫폼하고 연결이 안 되니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개방형이라고 했고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가치,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주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것도 내가 예스 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똑같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이 주권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혁신적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느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원칙, 정책, 또는 이렇게 상호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표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각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기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 전문가들은 기술은 상대적으로 쉽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내가 주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불안해. 자, 그것을 깰 수 있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스페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유즈 케이스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의 데모를 보면 좀 쉬워지는데, 탄소 모니터가 가장 카타나 X에서 중시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 이게 도어 핸들입니다. 도어 핸들의 벤츠의 1차 거래 업체가 바스프고, 바스프의 2차 하청 업체가 화이트입니다. 이 얘네들이 탄소가 나오는 것을 실시간에 측정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모를. 그 다음에 위시본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의 경우에 BMW가 있고 ZF라고 하는 1차 벤더가 있고, 밑에 또 벤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탄소를 측정하는 것을 일단 데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그 한 사람, 이 중에 하나 이제 인터뷰한 거에 의하면 이분의 의견은 우리는 탄소 배출을 공급망에 걸쳐서 측정을 한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되어서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보면, 자, SAP가 있고, 다음에 여기 시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스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IA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 간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EDC, Eclipse 데이터 스페이스 커넥터라고 하는 것을 딱 연결하면 상대방 회사의 데이터의 카탈로그가 쫙 열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데이터가 어떤 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서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네 나한테 데이터 줄 수 있냐? 자, 그러면은
여기 나름대로 카타나 X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대화해서 되면 그때 이제 데이터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까 디지털 트윈 얘기가 있었는데, 자, 탄소 측정의 경우에 보면 탄소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얘기가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에 이걸 또 이제 데모가 2023년에도 있었고 이제 올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요거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스크루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또 부품 회사, 자, 오른쪽에 그다음 또 다른 부품 회사, 그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캐비넷 만드는 조립 회사가 있으면 이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탄소가 얼마나 측정되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 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들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하,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 작년에, 이게 이제 재작년에 나온 것인데요. 재작년에 나왔을 때, 자, 자기들이 이걸 개발하는 거는 카타나 X, 또 가이아 X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아하, 데이터 스페이스가 어떤 것이다.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데이터 스페이스가 어떤 것이다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좀 궁금하시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 어떤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자, 지금까지는 디지털화였다. 자, 그런데 데이터 스페이스 출현과 관련해서 보면,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Manufacturing as a Service, Equipment as a Service 이런 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늦었죠. 그런데 자, 카타나 X라고 하는 본격적인 데이터 스페이스가 나왔다. 자, 이거는 MAS, Equipment as a Service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하고 스케일 업하게 하는 인프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큰 위기입니다. 신산업에 있어서 어떤 큰 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건 어떤 산업이냐면,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냐면,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서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애자일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접근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시도한 거는 뭐냐면은, 자, 우선은 카타나 X가 오픈소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탄소 측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독일 간에 실제로 스코프 3, 공급망에 걸쳐서 탄소를 측정하는 거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세스미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 등 해가지고. 자, 그럼 이 모델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 한국 인더스 4.0 협회, 또 인터렉스, 이 회원사 인터렉스, 퀀텀 서프가 협력을 해서, 그리고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 그런 세스미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이거를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서 8월까지. 그러니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디지털 트윈은 이제 AS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카타나 X 오픈소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퀀텀 서프에서 구현한 프로토타입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페이스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 걸친 거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전히 EDC라고 하는 커넥터를 하고 AS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3개월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스피릿은 뭐냐면 직접 접해봄으로 해서 이것이 무언가를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고 학습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렉스에서 만든 거에 이제 프로토타입의 경우고요. 이거는 탄소출. 근데 이제 스코프 3까지 이렇게 연결은 못 시켰습니다. 석 달이니까 못했죠. 그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데이터가 태부족이다. 데이터가 없다. 우리가 데이터 스페이스로 할 만큼 데이터 없다.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제 기업하고 협력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든다. 기업들이 이걸 하기엔 정말 많은 비용이 들고, 정부에서 하기에도 투자가 많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탄소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돈벌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냐? 우리나라는 탄소 규제가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유럽은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페이스라든가 유즈 케이스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결론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차원에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급망에 걸쳐서 서로 연결이 돼서 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로 이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 유즈 케이스 어떤 유즈 케이스를 관련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관련해서 동료들과 지금 이쪽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왜냐? 유럽 시장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탄소 얼마나 배출하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쉽게 빨리빨리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카터나 엑셀 이런 데서 연결을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로 갈수록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유연성, 서플라이 체인 유연성이라든가 고객 유연성을 위해서 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 스페이스의 중요한 것이 기업들 간의 합의한 신뢰할 수 있는 합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고 생태계를 좌우하는 선도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의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데모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또 이거에 대해서 태부족의 자금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협력을 해서 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개를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사슬 데이터 같이 활용을 통한 어떤 제조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거는 글로벌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민간 중심의 민관 협력,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서 탐색하고 검증하고 실행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박문구 전무님이 또 이거 보완해 주셔가지고 그 강의가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교수님께서 주요한 컨셉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시장표들을 중심으로 좀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 오늘 보여드리는 장표들은 산업부나 국토부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자문을 드린 건데 정책자문 할 때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10년 후에 산업이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무슨 미래학만큼 20년, 30년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기보단 기본적으로 디지털 에셋, 디지털 테크놀로지 갖고 있는 그걸 이해한다면 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든지 내지는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의 스토리를 텔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미래 트렌드나 해외의 벤치마킹 방금 보여주셨던 임 교수님께서도 카테나엑스나 가야엑스나 세스미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겉핥기로 읽느냐 아니면 내부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읽어야 되는 그 속뜻을 읽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미래 시나리오와 정책 함의점 그래서 5년 후를 예상해서 정책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의 실증을 하더라도 그 실증의 아키텍처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효율적일 거예요. 라는 자문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미래 시나리오를 뽑아낸 장표들을 이제 뽑아내는데 요거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림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림 위주로. 요 그림 가야엑스는 교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내용이니까 겹치는 건데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산업 데이터 내지는 뭐 국토부로 치면은 공간 데이터들을 하면 사람들이 다 정책하시는 특히 중앙정부분들이 뭐에 집중하시냐면 그래서 플랫폼, IoT, 뭐 디지털 트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야엑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라서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 아이덴티티와 트러스트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냐 너와 내가 그 테크놀로지는 너무 기본인데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의 컨텐츠를 신뢰할 수 있는 거냐 믿을 수 있는 거냐 사기치지 않는 거냐 그 다음 주권 경쟁력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미국이 워낙 플랫폼 시장에서 공룡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공룡이 없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에서 가이아엑스가 나왔는데 그런 산업 경쟁력이죠. 산업 경쟁력의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은 막 뭔가 열어줘야 그래야 미국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열악함을 이기고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유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가이아엑스나 카트넥스만큼 글로벌리 선언할 수 있는 걸 못 만들었을까? 그거는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산업 특성이 틀려서도 아니고 제 생각엔 디자인 컨셉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정책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에 대한 디자인이 새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런 걸 읽어야 진짜 경쟁력을 뽑아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을 좀 뽑아냈는데 그 정책을 뽑아낸 사례는 이제 나중에 이 자료는 공유 드릴 테니까 자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신호등 모형으로 해서 요거는 좀 하고 있어요. 파란색. 그 다음 주황색. 그냥 시작은 했는데 아직 성과는 안 났어요. 우리나라 정책들. 빨강색은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이런 신호등을 기반으로 이런 거버넌스나 아키텍처를 그렸는데 예시가 아니니까 저희가 예시 드리고 아까 그 신호등 모형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정책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예시를 들 건데 하나는 동그라미 차트를 볼 거고 하나는 세모 차트를 볼 겁니다. 동그라미 차트는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 기업 이거 이제 기아차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장표인데 이 기아차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아차가 관심 있는 건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린 소비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기아차나 현대차를 더 많이 살까? 그럼 그들의 환심, 그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유인 구조를 갖춰야 되나? 어떤 뭐 정책이라기보단 민간 기업이니까 어떤 재미있음을 펀 요소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동차 위주로 생각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뭔가 락인시키려고 하는 조급함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소비자가 겪는 저니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은 하루 일상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쓰고 어느 공간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만족도를 얻는지를 사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치원 애들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까다로움과 그들이 속해 있는 공간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기술은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소비자를 속속들이 쫓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민간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를 바라보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바라보고 뭐 맥시멈 엔터테인먼트를 바라볼 뿐이지 소비자가 지내는 공간, 아파트일 수도 있고 도로 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다스를 이용해서 손을 놓고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교통체증에 걸려있는 도시 공간일 수도 있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충전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려면 단순히 소비자야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니라고 물을 게 아니라 그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의 동선들을 어떻게 추적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진짜
뭔가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공간에서의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거죠. 디지털이라고 해서 디지털로 해서 뭐 UI, UX 보고 앱을 바라보고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그 초등학교생 수준인 거죠. 진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 디지털 도구는 디지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아날로그를 빛나게 하고 아날로그에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훨씬 더 보다 많은 만족도를 그 정말로 피지컬한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디지털은 이네이블러일 뿐이고 진짜 바라봐야 되는 거는 아날로그 공간을 바라보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과연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렇게 라이프스타일을 쭉 쫓아다니고 있었을까? 없었죠. 그래서 요즘 CES에서 가서 현대차가 나 스마트시티를 넥스트 비즈니스로 하겠다. 미래 모빌리티를 넥스트 비즈니스로 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는 택시도 중요하고 하늘나는 택시라고 해서 기체 그 슈퍼날과 같은 하늘나는 가벼운 탄소섬유의 기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바라보는 항법 공항에 있는 것들을 이제 도심의 버티포트로 가져와야 되니까 항법을 바라보려면 약간 디지털 트윈스러운 그런 추적 그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AAM과 그리고 까마귀 떼와 참새 떼들이 부딪히지 않는지를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도심의 공항에서 도심의 버티포트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들이 잠실에서 여의도로 김포로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미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체, 도심의 버티포트,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항법, 그거를 이어주는 통신, 그것들을 또 센서들을 해주는 센서, 이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공간의 동선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현대차가 깨닫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래 산업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공공입니다. 공공에서 휴게소. 미래의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휴게소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냐. 내지는 꼭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휴게소로 갔을 때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율주행차 휴게소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래서 플랫폼, 그래서 센서, 그래서 통신사랑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정말로 자율주행차를 가져온 소비자가 내지는 아날로그 차를 가져온 소비자가 그 공간, 도로의 공간에서 어떻게 휴게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10km 있다 휴게소 들어가서 뭘 예약할 건지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과거에는 휴게소가 운전하느라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졸렸던 것들 잠깐 쉬고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약간 허기진 배를 채우고 곧바로 빨리 다른 데로 달려가잖아요. 왜냐면 서비스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화장실 그리고 먹을 것 좀 있고 그리고 주유하는 게 좀 있고 졸음 쫓은 다음에 커피 마시고 이제 떠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자율주행차로 만약에 움직이는 공간이 되면 아다스로에서 요즘 운전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이미 운전을 하면서 쉬고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쉬고 있는데 왜 굳이 휴게소를 들어가겠어요? 그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미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미 영화 보고 달려오고 여러 가지 다른 막 게임하면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운전해 준다면 10년 후에 이제 15년 후에 그러면은 휴게소의 공간은 다른 목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거 보니까 네. 휴게소 가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운동하지 않을까요? 운동도 하고 리크레이션을 하고 테마파크도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생활을 네. 너무 무료하게 그냥 공간에서 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약간 불만이 뭐냐면 미래 KPI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약간 옛날 용어 같아요. 요새 어디서 보니까 네. 키 밸류 인디케이터로 왜냐하면 퍼포먼스는 일단 지금을 하는 거고 지금의 가치는 지금 없는 걸 미리 이미지로 다 해서 미래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건데, 아, 이건 그 또 우리 쉽지 않고 우리가 산업사회 중심으로다가 막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아, 이런 게 참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 산업부적인 그리고 국토부가 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이런 휴게소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산업 데이터 얘기할 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아야 산업 데이터의 요소나 그 메타 구조들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이 네. 저는 약간 좀 그 약간 갭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고 현실 그 지금 산업 데이터는 현실적인 거고 근데 그 가운데 약간 연결고리가 좀 있었으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뭐 이런 생각은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5년 안에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그러나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월급도 주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절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저는 사실 요거에 기대하는 거는 일단 저는 요새 스마트라는 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 중에 뭐 고차원적인 스마트도 있습니다. 뭐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도 주고 뭐 내가 뭐 자기 현실인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좀 밑바닥에는 기능적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뭐 돈을 번다. 이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정리를 한다.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더 안전하게 뭔가 안전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랑 연결시키면은 이제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뭔가 해결해주면 또 요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데 왜 계속 왜 기능은 나오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이런 정부나 뭐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약간 좀 궁금하신데 궁금한데 아시는 거 있으면 약간 좀 이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요 지금 페이지를 띄웠고 아마 요 페이지가 오늘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 나눈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요 부분들의 요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라기보다는 기술들이죠. IoT 기술, AI 알고리즘 기술, 뭐 클라우드 엣지 기술, PLM이나 BIM 기술, 그리고 뭐 OT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뭐 5G나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미래 산업이 그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들. 이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기업들이 모여서 지금 디지털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이런 자동차 산업 여기 OEM, 현대차가 여기 있는 거고 부품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아서 조향이나 제동이나 전장 부품들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의 기술의 포트폴리오이기도 하지만 이 연결을 통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 산업 밸류 체인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칼라로 되어 있는 건 미래 산업 아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회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현재 산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산업 데이터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가장 기본적으로 탄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탄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게 규제이기 때문이고 규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뭐 2026년에 부과하네 마네 EU가 탄소세를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걸 챙기고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더 챙겨야 되는 다른 면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그 탄소 여기서 이제 이런 밸류 체인에서 올라온 탄소를 어떻게 모을 거냐인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장비를 교체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생산 방식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든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줄이려는 목표를 알아야 되고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그런 목표를 세우려면은 비저빌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밸류체인에 대해서. 그럼 자기 밑에 있는 이런 협력사들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그 BOM이나 아니면 BOP, 빌러 프로세스에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얼만큼 탄소를 배출하는지 나한테 비저블하게 보여줘라는 그 백본 정보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정보가 연결돼서 비저블해야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어느 에러 공정을 미니마이즈 할지 아니면 리플레이스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 그런 비저블한 밸류체인 연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데이터의 가치는 그 엔지니어링적으로 내지는 신기술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기술과는 별도로 밸류체인에 존재하는 BOM, BOP의 여러 기업들을 연결하는 백본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EU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까 가이아엑스 카트나엑스를 통해서 하자라고 5년 전, 7년 전부터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그게 왜 필요해? 그런 거는 뭐 현대차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시던 한 3년 전, 5년 전 이제 모습을 바꿔서 필요하구나. 야, 우리도 해야겠어. 뒷북이긴 하지만 그러나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장점은 어쨌든 시작하면 그 속도는 EU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거는 탄소 관점이잖아요. 규제라서 시작하는. 근데 그 규제라서 시작하는 이 연결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탄소 정보 여기 있던 게 일로 오고 여기 있던 게 일로 오고 여기 있던 게 일로 올라가서 결국 이렇게 거쳐가지고 현대차 OEM까지 간다. 내지는 뭐 제동 조향하고 있는 모비스한테 간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의 비저빌리티와 백본들을 연결하는 게 첫 번째인데 산업은 원래 저렇게 생겼어요. 산업의 아날로그는 원래 이 모양대로 연결돼 있거든요.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조금 더 모양이 틀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존재했던 뭐 철강, 레진, 여러 가지 티어 4, 3, 2, 1 범퍼, 뭐 하니스, 뭐 유리창, 전장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그 아날로그로 연결된 모습은 산업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 이제 현업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있잖아요. 아까 임 교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밸류체인으로 데이터를 뭐 그거는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상이지. 왜냐하면 기업 안에서 PLM이고 디지털 트윈이고 뭐 생산 시설이고 그거 자체도 그 사일로라고 그러는데 따로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현업에서는 하실 거예요. 왜냐면 좋은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근데 딱 몇 가지가 있냐면은 그 사일로가 하는 거를 벗어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주도권도 있고 뭐 내가 그걸 왜 해 이런 것도 있고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 잘 써요. 기업에서 디지털 트윈 누가 만들어 놓으면 근데 서로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하고 있는 일에서 일이 더 생기거나 돈 쓰면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할 때 저는 이거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디테일이 조금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오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짜인처럼 하는 사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그 독일이나 일본도 그 자기 성능이나 뭐 이런 것도 가짜로 속이는데 저걸 어느 정도까지 신뢰 있게 서로 할 수 있냐? 왜냐면 요새 이그젠플이 그 독일 회사들도 벤츠도 자기네들이 뭘 했는 걸 얘기를 안 하다가 사고가 난 다음에 왜냐면 기업이라는 거는 일단 자기 거를 오픈 안 하려는 거가 일단 뭐 독일 애들도 더 심해요. 사실은 뭐 미국 애들보다 더 심한데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애들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막 뭐 오픈 AI니 뭐 이런 거가 막 나오니까
이 유럽의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는 진짜 쟤네들의 거대 기업에 우리가 놀아날 수 있다. 뭐 애플이나 뭐 이런데 왜냐면 그쪽에 소프트웨어가 SAP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시작부터 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유럽이 자기네들이 그 미국이랑 상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다른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이거를 오픈을 하는 건지 이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따라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스마트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맞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런 것들 지금 이제 나와서 얘기해 주신 분들 것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이슈의 가장 가장 첨단 이슈예요. 이건 해결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뢰적이지만 이 비즈니스에서는 뭐 서로 믿을 수 없습니다. 장사꾼끼리 뭘 서로 믿습니까? 이게 그 애플이나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 우리 도난대에서 이거 단종돼 그러면 끝나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두 분들은 되게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신뢰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마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사례로 들어가 보죠. 구체적 사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우마티에서 카타나 X에서 발표한 이제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뭐냐면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한 대가 있어요. 기계가 한 대가 있는데 기계를 실제 메인테넌스를 하고 싶어요. 메인테넌스 언제 고장이 나는지. 그러면은 여기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거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옛날에도 있었던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 스페이스와 관련한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딱 이제 데이터를 놓고 했을 때 실제로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 프리딕트 메인테넌스 하려면은 자 데이터를 거기 액세스 해가지고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프리딕트 메인테넌스조차도 자기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문제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신뢰를 자 우리가 바람직하기 위해서 신뢰를 하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고통입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싶고 얘네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를 줄 수가 없단 말이죠. 데이터를 주면은 이쪽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유즈 케이스는 뭐냐면 EDC라는 커넥터를 꼽습니다. 꼽고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그 지금 현재 실험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말로 해서 실례지만 이제 괴로운데 예를 들면 자 우리 그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공급망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자 지금 현재 뭐 그러니까 공급망에 들어오려면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제공하면 자기도 원가 다 노출되고 그리고 데이터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데이터 주는 거에 대해서 보상은 없어. 그럼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통을 진지하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자 구체적으로 자 그 문제가 그러면 네가 그렇지 그러면 네가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첫째.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더 이게 좀 개념을 깨야 될 게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스페이스와 관련해서 데이터 빈국입니다. 데이터 빈국,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좀 있지만 사실은 독일도 가면은 데이터 스페이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이 데이터가 있는 거 가지고라도 일단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고 실험해보고 나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저도 여기 있는 세 분이 사실 평생 데이터를 기반으로다가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필요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가고 생각해봤는데 요새 AI 중에는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후발주자 갈 수가 없는 정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산업 데이터랑 약간 벗어나는데 AI 안에도 산업 데이터가 있는데 있다 그러면은 그 AI도 산업이니까 지식 산업이든 뭐 근데 사실은 후발주자가 그 플랫폼이나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아까 이제 데이터 빈국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돌려서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있잖아요. 약간 두 분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일반 분들은 불과 몇 년 전에는 또 뭐 데이터 댐인데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막 하더니 갑자기 이제는 교수님이 뭐 데이터 댐이 아니라 이제는 뭐 데이터 스페이스다. 이제 야 모으지 말고 각자 갖고 있어. 이거를 할 땐 약간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게 야 그 다음에는 이건 뭐지? 또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약간 넘어야 되는 생각의 네. 뭔가 그 변곡점이랄까 네. 그 특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어쨌든 무슨 데이터 스페이스를 하면 남이 내 데이터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가정을 밑에 깔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지금 시작한 거는 디자인, 그러니까 가야 유럽 쪽이 시작한 거는 이거를 모아도 서로 기밀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데이터를 익스체인지 할 수 있네. 네. 티어 N까지 네. 라는 기술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탄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탄소 포프린트를 티어 5까지 모으기 위해서 티어 1, 2, 3을 거쳐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기밀 데이터는 서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EDC, 예. 그 그게 이클립스 이제 약간 진화된 데이터 건데 커넥터. 그렇다면은 이제 전법 몇 년 전에 뭐 약간 전 정권이 막 밀었던 데이터 댐에서의 댐은 예.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하지 않았죠. 일단 모아봐 우리가 해줄게라고 했지. 그게 참 모아봐라고 네. 했지 절대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밸류 가치를 어떻게 만들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띄운 이유가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인데 이게 밸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밀 데이터를 보지 않는 테크놀로지 그 백본을 만드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있는 기술로 다 가능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이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었냐라는 정책 디자이너의 실력이 문제인 거지. 정책 디자인의 실력이 문제인 거지. 테크놀로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BOM이나 BOP를 거치는데 남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으더라도 모으지만 모으는 게 아니죠. 분산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각각 열람해서 연결해서 가져오되 대신 그 데이터들을 기계가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마스터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기계는 뉴트럴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런 지금 현재는 탄소 추적이라든지 순환 경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쓰지만 사실은 그렇게 백본으로 연결됐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디맨드 포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캐파시티를 키우면서 우버 택시가 있듯이 카카오 택시가 있듯이 공장 캐파가 빌 때 그거를 연결하는 생산 그 최적화라든지 내지는 마스를 기반으로 해서 모듈러 프로덕트를 한다든지 퀄리티 체크를 티어 N 거를 한다든지 실제로 애플은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알고리즘으로 뒤질 테니까 너의 프로세스로 드릴다운해서 너의 협력사 프로세스까지 가서 그 생산 컨디션, 배치 넘버가 어느 시점에 생산됐는데 그 생산 컨디션들을 내가 읽을 수 있게 준비해놔. VPN으로 바깥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라는 요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그 거대 플랫폼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걔네들이 한다라는 건 약간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서로 왜냐하면 다른 거죠. 고난이 없는 데서 그 명령을 들을까요?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스페이스가 애플에 대해서 이유가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이 또 있습니다. 그 이면은 그런 거 외의 이면은 이제 바로 저는 현장을 중시하는데요.
현장에 있을 때 당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당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댐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댐은 뭐냐면 데이터를 내놓아라. 그러면 너한테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축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뢰가 안 되죠. 자, 신뢰할 그러면 첫 수가 번째, 없죠. 두 번째는 데이터는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내놨어요. 했어요. 근데 내놓으래요. 근데 가격은 높고,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논하기보다는 현장으로 다시 와서, 자, 현재 우리가 데이터 공유, 데이터 활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가 현장에 가보면은 난립니다. 일단 데이터가 없고요.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저라도 데이터 안 내놓겠어요. 저도 데이터 뭐 얼마 없지만 부서끼리도 안 내놓지 않습니까? 예, 부서끼리도 안 내놓고 싶다고요. 그런 것을 그대로 억셉트 하자는 겁니다. 이거의 문제의식은 억셉트 해서,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생산 라인 간에서도 데이터 공유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접근은 뭐냐면, 여기 이클립스 데이터 스페이스 커넥터라고 하는 거는 생산 라인 간에도 해볼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 간에 해보면, 아하, 우리가 기존에 이러한 면이 있었구나. 새로운 진척된 기술, 진척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를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현장에서 정말 다들 힘듭니다. 힘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얘네들이 이렇게 해보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실험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실험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커다란 저기는 뭐 부서에서 5년 후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방향은 가야 되니까.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약간 타협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 굶어 죽은 것도 안 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힘든 상황이 놓인 거죠. 근데 이걸 각자 열심히 하면 뭔가 어떤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유럽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제 제가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걔들 뻘짓한 거 되게 많거든요. 미국 애들도 갑자기 큰 회사가 잘 나가서 갑자기 사라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래 예측은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거지, 그게 뭐 어떤 매뉴얼에서 딱 고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해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옵션들을, 시나리오를 접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지금 어떤 분은 아직까지 야 데이터 댐에서 그냥 정지되어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들어가지고 카티나 뭐 X가 뭐래더라, 그다음에 뭐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좀 저기한 것 같고, 오늘 질문을 몇 개 받아야 될 것 같아.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들을 두 개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서 정대령님이 한번 이랬는데, 최근에 산업부에서 EU나 카티나 X 일본 우라노 에코시스템들을 참조하여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 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산업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깊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구축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이게 질문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이제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좀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쉽지는 않은 적인데. 아까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크놀로지로 탄소를 추적하면서 티어 기업들의 그 공급망 기업들의 BOM, BOP를 같이 섞어서 본다 할지라도 각각이 데이터를 못 보게 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충분히 존재하는 걸 사실 IT 하시는 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신뢰하고 사람들이 모일 거냐에 대한 문제고,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잘 되면 분명히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이 발전할 거 알기 때문에 현대차는 현대차 나름대로 자기가 티어 1, 2까지는 노력해 줘야 되고, 자기 힘이 닿는 한.
그럼 티어 3, 4, 5들은 공공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신뢰 있는 데이터 교환 체계를 만들 거냐. 데이터 댐에서 없었던 게 그런 것들이고 네. 그 신뢰 있는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가치가 얼만데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주기 싫은 사람 주지 말대 대신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그 주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보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가 원하는 조건들을 맞춰준다든지 하는 바터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교환 체계나 시장 체계 없이 모아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신뢰하려면 페이 체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허권을 보호하는 IPR 보호 체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교환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사실은 이것도 질문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요거 너무... 좀 정대령님 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핵심 여기 굉장히 좋은 생각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이제 모아지고 어떤 중심이 있는 개념인데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셋이 가지고 있고 플랫폼은 여기다 이렇게 모으는 개념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서로 전화해가지고 야 그 EDC 카탈로그 봤더니 니네 데이터 이런 거 있다는데 우리랑 같이 할래? 그럼 조건이 뭐야?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서로 교환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데이터 보호가 걱정이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게 이제 어떤 이거 자체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저기서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오픈 AI처럼 서로 다른 것끼리 합쳐가지고 뭐 새로운 저기를 하는데 그걸 중도에 뭐 중개를 해주는 조직 같은 거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퍼피니티 X. 아니 그게 이제 정부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민간 기관에서 하나요? 가이아엑스나 카타엑스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인데 정부가 블레싱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좀 더 우리 생각할게요. 우리가 데이터 스페이스니까 데이터를 거래하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교통이나 뭐 다른 데는 어떨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우주라든가. 그런데 제조에 있어서는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물건의 거래고 서비스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면 주고받는 것이 강합니다. 현재. 그런 면을 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질문이 하나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뭐 카티나 X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디지털리 모아서 힘을 내려고 산업 경쟁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디지털 애셋들의 재활용성과 상호 운용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GitHub처럼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재활용함으로써 똑같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청중들하고 단계적으로 대화를 하는 면에서 그 마켓플레이스 맞습니다. 박 전무님 전체로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현실은 데이터가 없고요. 데이터가 없고 없는 상태에서 뭔가 서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 거래는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현재 제조에 저는 이제 제조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조 쪽에 있어서는 좀 더 스토리가 좀 액츄얼, 피지컬 띵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임채선 교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대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 감사합니다. 카타나 X의 경우는 10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 골든 룰 해서 그 골든 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스페이스 안에 와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이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제재가 들어가게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두 가지 접근입니다. 하나는 골든 룰에 의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어떤 이제 기업이나 조직이 와서 데이터를 갖다가 엑스플로이트하는 이런 것을 막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각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서로 대화를 해서 거치는데 이거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룰을 가이드를 해주고 또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좀 기존에 접근하고 좀 틀려가지고 그런 점이 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용진 님이 오늘 웨비나 방송은 다시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고 두 분이 지금 그 발표해 주신 자료는 오픈해도 됩니까? 저는 일부 지우고 예. 그래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PDF나 이런 걸로다가 올릴 테니까 저는 좀 받을 수 있어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이 쉽지 않아가지고 있는 자료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파일로 공유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이제 보시면 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외국에 있는 동료들 자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요새 이제 자료가 좀 이제 옛날에는 좀 이렇게 그 공유가 쉬웠는데 요새는 이제 이상하게 딴지 거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이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아까 그 생성형 AI 질문 좋은 것 같은데. 예, 좋은 근데 질문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쉬운 게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다음에 우리 한번 다시 와서 생성형 AI가 요새 이제 모든 거를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카티나 X 사람들은 그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데 그 독일 친구들은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오픈 AI가 사실은 구글이나 오픈 AI가 굉장히 많이 그 플랫폼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네. 그 기본적으로 미국 플랫폼 공룡들 쫓아가려고 지금 저렇게 만들었는데 생성형 AI 지금 새로운 주제라 그거 쫓아가기 힘들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그 센서들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머신 리더빌리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설계자들이 조금 자꾸 자기가 아는 한도 내까지 생각하니까 사람 리더빌리티, 사람이 모으는 데이터, 사람이 디스커넥트 시키는 데이터 컬렉션 과정을 생각해요. 근데 그 카테나엑스나 가이엑스는 지금 약간 10년도, 20년도를 내다보면서 머신들끼리 대화하면서 데이터 모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학습의 메타 구조가 형성된다는 얘기고 밸류 체인들의 형태대로 데이터들이 심리스하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과 인증들이 굉장히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적의 모양을 갖추냐가 되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축적돼 있는 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양과 모양으로 결국 산업 경쟁력들이 결정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부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약간 양분되잖아요. 미국의 그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제 중간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지껏 뭐 인더스트리얼 4.0도 사실은 그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의 디지털 컨소시엄이랑도 어떻게 소통할 수밖에 없고 유럽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어떤 전략으로 보신다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만의 독특한 걸 가져가야 되긴 하는데 어떤 뭐 경험상 좀 결론이 뭐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아직 데이터 스페이스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세스미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쪽에서의 지금 역할은 기존의 데이터 스페이스, 유럽형 데이터 스페이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거는 미국, 이런 유럽, 이런 동료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일본에 있는 또 우라노스 소통을 하면서 이 중에서 좋은 점, 그리고 우리한테 맞는 것을 베리파이하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원래는 5시에 끝내야 되는데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도 이렇게 질문들이 굉장히 저희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웨비나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좀 더 준비해가지고 생성형 AI 역시 우리 산업 데이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